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송 소개받은 황희진입니다.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공정학원에서 건강증진센터장이랑 가정의학과 과장 맡고 있고요. 저는 강의로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맨 밑에다 쓰곤 하는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면 내가 이런 질문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머뭇거리는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신 선생님들은 저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거 물어보셔도 꼭 물어서라도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유튜브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해서요. 혹시 유튜브 하시는 선생님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야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말기 의료에서 연명으로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의 연명 의료에 관해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저희 병원은 가톨릭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호스피스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29분을 모실 수 있는 병동을 이제 종교적 이념 사업이죠. 이익이 크게 나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병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병동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을 주로 이제 저는 케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항상 처음에 문제됐던 게 저 연명 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가족들이 여럿이 있는데 환자나 이제 주로 돌보는 분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힘든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갑자기 7년 만에 폐교에서 돌아온 따님은 꼭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꼭 끝까지 살려내야 된다고 이런 그 어떤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 노인 관련해서 연명 관련해서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인해서 논의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도 제정이 됐고, 그 법도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리바이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연명을 안 하는 분야하고 또 이제 안락사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질병을 우리가 회생 불가능이라고 볼 거냐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가 다 다른 거죠. 현 시점에서는 말기암하고 몇 가지 질환들만 이제 법에서 정해놨고요.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이제 말기 치매도 정말 괴롭잖아요. 말기 치매 정말 아기처럼 누워만 계시고 저분들한테 뭘 해야 되냐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시도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명 의료 관련해서 이제 다들 뭐 인턴 때 이걸 겪으신 분들도 있고 레전드 때 겪으신 분들도 있고 학생 때 이걸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남편이 계속 이제 회복 없이 계속 누워있는 남편의 어떤 집을 모시겠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걸 허락을 해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시댁 쪽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거를 오케이 해줬던 의사 선생님하고 또 며느님, 그러니까 환자의 부인하고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때 문제가 크게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정으로 처벌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담화를 쓰고 간다, 어쩌고 저쩌고 한 담화라는 그 의학적 의견에 거부해서 이제 퇴원하겠다는 디스차지 어게인스트 메디컬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담화를 쓰고 가더라도 그래도 우리 못 보낸다 이런 적이 있었죠. 이때가 아마 제가 인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인턴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퇴원 같은 거에 계속 안 된다 어떻게 집으로 모시냐 그런 거 했었죠. 그 전에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엠 붙잡고 이렇게 가셨다가 집에서 이렇게 뽑아주고 이런 것들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되게 방어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 사건은 사실 보람의 병원에서는 되게 안 좋아하는 이름이죠. 자기네 병원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지만, 이제 세브란스에서는 자기네 이름을 어떻게 뺐는지 모르겠지만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이름을 잘 몰아가지고 세브란스 이름은 쫙 빠지지만 여하튼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하다가 어레스트가 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배들이 든 상태인데, 가족들은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거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 우리 보람의 병원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계속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법정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뽑아라고 했는데, 뽑자마자 돌아가실 거다 그랬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좀 사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제 사건들을 겪고 나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돌아오지 못할 환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뭐 집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할머니가 그러신 분들도 있었고 부모님이 그러신 분들도 있고, 생각해보시면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투베이션 하고 센트럴 잡고 도파도 부타 달고 뭐 이런 상태로 안티모 이빨 쓰면서 뭐 2달이고 3달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의식도 있을까 말까 한 상태로 계속 있는 거를 오래 하는 것이
아주 드물게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금이 매달 나오시는 노인이시라면 이제 그 치료비보다 연금이 많이 나오면 이제 그러려고 하겠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괴롭고 본인의 어떤 자아의 존엄성, 내 스스로 신체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의지에 반해서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되면서 연명의료 관련해서 뭐 법 쪽에서는 상당히 옛날 전, 법학 쪽에서는 상당히 옛날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문제고요. 의료계도 같이 이제 토의를 해서 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중간중간에 개정 많이 했고 21년도 겨울에 일부 개정이 된 게 현재 버전입니다. 지금 이제 202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연명의료 관련해서 의학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법으로 정해놨죠. 거기서 이제 정해놓은 걸 보면 4번에서 보시면요.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안 하는 거, 혈액 투석 안 하는 거, 항암제 치료 안 하는 거, 인공호흡기 착용 안 하는 것까지만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조금 더 행위급에서 정해놓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거에서 호스피스를 뭐라고 정할 것이냐. 흔히들 아시는 이제 암이 첫 번째고요. 말기암, 더 이상의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환자에게 이득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세기 때 저도 학생 때 봤지만 막 끝까지 케모 받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계속 그 RT 그 통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끝까지 다 해달라고 뭐 얘기하면 안 할 수도 없는데 이게 미닝리스하다는 건 의사들은 다 알고 있고 간호사들도 다 알고 있지만 그 얘기하면은 막 화내는 그런 보호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부터 이제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환은 이제 암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변증, 그 다음에 COPD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만성 간경화까지가 정해졌다가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질병의 카테고리를 넓혔습니다. 그 각 분야들마다 이제 우리 병에 이런 것들은 이제 호스피스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연명을 더 이상 안 하는 쪽으로 하자라는 의견들을 많은 파트들에서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추가된 것들이 뭐냐 보시면 이제 연명의료에서는 아까 이제 항암제 안 한다, 더 이상 이제 인공호흡 안 한다 이런 것들 외에도 요새 수체 생명유지술 내지는 수혈, 그다음에 혈압상승제 투여 이런 것들과 함께 담당 의사가 이거는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은 안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추가된 분야가 되겠고요. 그 질환에 있어서도 단순히 이제 COPD 말고도 이런 많은 질병들이 다 들어가서 주로 호흡기계통입니다. 호흡기계통 질병들이 여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서 진단받자마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치료를 했는데도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적극적인 치료가 환자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안 하는 거를 할 수 있게 이런 법적으로 계속 카테고리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만에서는 치매 관련해서도 이거를 정해놨습니다. 뭐 치매 처음 진단받자고 된 게 아니고 완전 말기 치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근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정할 거하고 이제 의사들의 의견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합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관련해서 사실 저보다는 이런 데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의료인들이 보면 이해하기 편한 것들, 그 다음에 일반인용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쓰셨습니다. 사전 연명 의향서라고 해서 내가 혹시나 의식을 잃거나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나 제발 중환자실 보내지 말아라. 어거지로 막 오래 살게 하려고 서로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게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연명의료에 관한 프로세스가 되게 편해지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응급실로 가신다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 딱 누워 계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일이 되게 복잡해지는 걸 뒤에서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쓸 겁니다. 몇 살 때 쓸지 모르겠지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들 보니까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의사는 어떻게든 살려놓는 거고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수습은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꼭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류가 써지면 제일 좋습니다. 그 몇 살 때 쓰냐는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소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소아도 보호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소아암 말기에 이제 나 너무 괴로워 이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의사하고 보호자들 그 법적 보호자들이 오케이라면 이런 사전연명 의향서를 쓸 수가 있고요. 이걸 쓰면은 아까 그 단체 국가연명관리기관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느 병원에서 조회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전연명 의향서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뜹니다. 뭐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름 옆에 이렇게 뭐 노란색이 뜨는 데도 있고 뭐 갈색이 뜨는 데도 있어가지고요.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은 CPR 안 한다. 어떤 경우에는 CPR 안 한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요게 돼 있으면 편한데 이제 이게 안 된 채로 어떤 이벤트가 터진다는 데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 경우에는 이제 연명으로 계획서라는 걸 우리는 이제 이걸 1호 서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연명 1호라고 보통 기관에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연명 1호라는 걸 쓰게 되어 있고 자기 의식이 명료했을 때입니다. 자기 의식이 명료했을 때 쭉 다 쓴 다음에 이제 본인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연명 1호고요. 근데 자기가 서명을 못하는 상황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걸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못 쓰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 평소에 이 환자분 어르신이 나는 연명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걸 나는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명이 있으면은 2명이 쓰는 서류로 오케이가 되는데 그런 얘기 우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가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페루로 이민 간 아들은 어떡하냐? 영상통화를 통해서라도 녹화를 해놔서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 이제 터미널로지가 사실은 조금 복잡하고 이게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누가 클리어 컷하겠다 이렇게 꺾어줄 수가 없는 분야인데요. 말기 환자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조금 다릅니다. 어찌 보면 비슷하거든요. 잘 읽어보시면 대상질병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는데 이 상태에 있어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악화돼서 사망에 임박했을 경우는 임종과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말기 환자라고 하는데 사망에 임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이거를 뭐 며칠 여기서 이제 명시를 못하는 거죠. 일주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지는 3달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는 명시를 못하는 이유는 또 그게 잘 들어맞지 않았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임박이라는 그 기간을 이거를 7시간으로 할 거냐 24시간으로 할 거냐 이건 아무도 아직은 정해줄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기 환자는 이렇게 임상적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말기 환자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일 수가 있고 해당 분야 전문의 2인하고 담당 의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또 예외는 이제 말기 암인 분은 이제 한 명 가지고 되긴 합니다. 왜냐면 호스피스 완화 그 기관에서 의사가 2명이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거기에는 예외적으로 한 명에서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고요.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의사 2인이 작성을 해서 이 사람은 임종과정이 있다라고 되면은 이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적이 있냐 내지는 계획서를 써놓은 게 있냐라고 보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쭉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의사 추정이라는 걸 하는 거죠. 여기서 의사는 우리 같은 의사를 얘기하는 게 사람의 뜻, 환자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추정할 수 있는 게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오케이. 그 2분이 이제 나는 평소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라고 적고 거기다가 이름 쓰고 사인하면 끝인데 그런 걸 들은 적이 아무도 없으면 이제 전체가 다 와야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모두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일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좀 잘하게 하려고 들은 적 있으시죠 해가지고 있다고 적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의사 선생님이 다 아는 병원은 별로 없을 거고 대부분의 좀 큰 기관에서는 요거 관련된 부서가 있어서 전담하시는 분이 주로들 하고 그래도 잘 어거리가 안 되거나 이럴 때는 다시 이제 주치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담당 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말기암으로 호스피스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임종과정에 들어왔다는 걸 위해서 다른 과 선생님 또 다른 전문의까지 와가지고 보게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괴로움을 더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가 하면 또 미리 사전 연명 의향서를 써놓으시는 분들은 환자의 의사 능력을 봐서 환자가
자기가 이제 나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10호라는 거를 쓰게 돼 있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의사 2인이 확인을 해서 10호를 작성을 해서 흔히 우리는 이제 1호, 9호, 10호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요이 땅인 거고요. 6호, 9호, 10호가 있어도 그때부터 요이 땅을 할 수 있습니다. 6호라는 거는 미리 사전에 써놓은 거고 1호는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사인을 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11호라든지 12호가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먼저 쓰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꼭 이 순서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세 가지 서류가 갖춰지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도 마찬가지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이용하는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의사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당 의사와 관련 분야 전문의 1인이 해가지고 두 분이 사인하는 걸로 해서 이게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아까 표에 그 알고리즘에서 보셨던 맨 위에 있는 이게 이제 구호 서식이라는 게 되겠고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를 등록해놓고 그 다음 걸 등록하고 등록하는 게 맞긴 한데 프로세스상 빨리빨리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해서 등록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등록이 오늘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서요. 시간이 좀 걸려서 다른 기관에서 하고 왔는데 조회가 되는 게 한 2, 3일 걸리기도 합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렇게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시범 사업이 있었는데 시범 사업이 이제 본 사업으로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판단을 한 다음에 사전 의향서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환자가 이제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인할 수 있냐를 봐서 사인할 수 있냐 없냐를 봐서 환자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연명 의료 중단을 하기 위한 이행서라는 서류를 이제 주치의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명 의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어거지로 더 오래 살게 하지 않고 환자분들이 최대한 덜 괴롭게, 최대한 덜 힘들게 이제 케어하다가 이동하실 수 있게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누가 할 거냐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에 따른 이제 시간과 노력의 어떤 리워드가 있냐를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는데 리워드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비용 자체가 너무 적어서 지금 소개시켜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저렴하게 그냥 비용 들은 수가들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호 서식에 보시면은 환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없는 경우에는 요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고 있는 경우는 요 프로세스를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2명이 하게 돼 있고 여기에는 1명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안 되고 이제 사인도 못 하시고 그냥 누워만 계시는 그런 분들, 마비가 됐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환자 가족의 진술이 있으면은 이렇게 2명만 있어도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친권자하고 환자 가족의 의사 확인서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연명 의료를 하지 않고 환자를 케어 완화 의료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환자의 케어에 이제 중심을 두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고요. 예전에는 사실 저 인턴 때만 해도 CPR 안 한다는 CPR 또는 병원에 가서 뭐 두나 리서시테이션이라 해서 DNR만 받아놓으면 이런 거 없어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보시면은 그냥 사인만 하고 땡기 어디 누가 이제 등록을 한다든지 공식적인 문서화가 되지 않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급박한 상황에서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고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느 의료기관에 가든지 전산 조회만 가능하면 지난번에 카카오 같은 사태만 안 터지면은 이제 이거는 가능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써야 될 서류가 이 13호 서식이 되고요. 담당 의사가 이제 병원 기관 이런 걸 쓰고 우리는 심폐소생술 안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 다 안 하기로 했다라고 같이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 나는 환자분이 미리 써놨던 1호 서식을 간다든지 가족들이 이제 썼다는 10호 서식을 간다든지 가족 중에 들은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사인한 11호 서식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 12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내가 이제 연명료를 중단한다라는 요 서류까지 쓰면 이제 그때부터가 그걸 등록해놓고 원칙은 이제 그게 떠야지 이제 그때부터 유효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뭐 써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연명으로 더 이상 안 하고 환자의 팔리에이티브 케어, 완화적 의료를 해서 덜 숨차게, 덜 아프게, 토하는 것들, 시계 뭐 이런 것들까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많이들 편안해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배운 대로 여지껏 배웠던 의료대로 왕창 약을 때려 넣어서 이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게 하고 1시간이라도 더 살게 하고 무조건 제일 좋은 약들 넣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환자의 말기, 특히나 말기,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의 간과 콩팥과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있냐, 심장이 견딜 수 있냐, 절대 아니거든요. 뭐 말기 환자들 많이 보셨겠지만 뭐 최선 다해서 제일 좋은 걸 주겠다고 이따시만한 이제 뿌연 영양제 주기 시작하면 뭐 1시간도 안 돼서 팅팅 붓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런 거를 중단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서류들이 되면은 누군가가 와서 이제 블레임을 한다든지 누군가가 시비 걸 때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실 의사에게 꼭 필요한, 의사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노시피알 DNR만 가지고 방어가 안 되는 부분까지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제 지켜주려고 만든 법이 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 이거 할 때는 야, 뭐 이렇게 귀찮게 뭘 많이 시키냐라고 저도 투덜댔었는데 하면 할수록 야, 이렇게 안 했다가는 그때 그 보호자 같은 사람 와가지고 난리 쳤겠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례들 궁금하신 건 되게 많으실 텐데 사실 이 사례집을 한번 보시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한 100몇십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다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가족 2명이 있는데 한 명밖에 없으면 어떡하냐.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따님이 한 분 있는 분도 있고 뭐 아직 자제분들이 영원히 없으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 정해져 있고요. 또 이제 멀리 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내지는 양자들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정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아마 학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마 진행해 보실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시켜드리는데요. 대만의 법입니다. 대만 타이페이. 중국 말고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잘 만드는 그 나라의 대만에서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Patient Right to Autonomy Act, 자기 자아 존중 이런 걸 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어떤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냐면 뭐 조항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병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연명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다른 거는 4번인 거죠. 선생님들 제일 관심 있으시는 시비어 디멘치아에 있어서는 우리는 연명을 안 한다. 이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제가 갑자기 찾아낸 건 아니고 국회에는 이제 입법 행정관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각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서치하시고 또 보고서들도 쓰는데 어떤 그 입법관이 이걸 만드신 게 있어서 저도 그걸 읽어보고 원문까지 제가 찾아서 선생님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특히나 치매 관련해서 손쓸 수 없는 치매들 있잖아요. 정말 이건 뭐 아무리 뭐 천하 명예가 나타나도 답이 없는 그런 분들, 마지막에 이제 힘드신 분들한테 결국 끝까지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냐,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뭐 외국의 사례들 보면은 이제 시비어 치매인 분들한테 아까 강의 전에 하셨던 선생님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맞냐 라는 얘기들이 논의가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뭐 안락사가 도입된 나라에서는 특히나 그런 것들 해서 그걸로 돌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실 수도 있는다는데, 독감 백신 꼭 맞아야 됩니다. 99세인 분 아무것도 못하고 굳이 꼭 찾아가서까지 그걸 놓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자칫 잘못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제 후레자식 되기가 너무 쉬운 거고요. 그렇지만 그거 무서워서 이제 전전긍긍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들고 돌봄을 해야 되는 어떤 보호자들이나 가족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딱 끊어줘야 되는 거고, 그 힘든 일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장남에 하셨었죠. 욕먹을 각오하고 장남들이 다 하셨는데 그 장남에게만 또 떠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암을 비롯한 특정 질환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치매에 있어서도 선생님들 많이들 하시니까 이런 것들 같이 외국 사례들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이제 카운터파트인 정부 쪽이나 이런 입법기관이랑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시려면 이제 쉽게 보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이런 책자들도 뭐 이게 뭐 저만 볼 수 있는 비밀이 아니고 뭐 검색 엔진만 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PDF 버전이고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직접 보시면 이런 얘기들도 있네 하라고 한번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